그녀의 몸은 자꾸 나빠지고 있었다. 늘 숨이 가쁘던 차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얼마 전부터는 천식 발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터였다. 노래가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던 좋은 것들이 모두 나쁜 것으로 바뀌어가는 셈이었다. 줄리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 오후에 애하고 어딜 갔다 왔어요? 숲에서 산부했지. 줄리의 이 상처는 다 숲에서 긁힌 거예요? 그래요. 구렁이에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었어. 그 와중에 이상한 책을 발견했기도 했고. 하지만 어머니의 관심은 이미 김이 모락거리는 요리에만 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 어서 듭시다. 메추라기 구이는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식으면 제맛이 안 나요. 어머니는 마냥 흐뭇해하면서 건포도가 덮인 메추라기 구이를 한 입에 삼켜버릴 기세로 서둘렀다. 노련한 솜씨로 정확하게 포크를 한번 눌리자 럭비공에서 바람이 빠지듯 메추라기가 푹 쭈그러들었다. 어머니는 구운 메추라기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부리 쪽으로 할쭉거리더니 날개 축지를 푹 뜯어 입술 사이로 얼른 밀어넣었다. 곧 작은 뼈들이 어금니 오도독 오도독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넌 안 먹니? 이거 안 좋아해? 진리는 가는 끈으로 묶인 채 접시에 아주 다소 꼬딱이 놓여있는 구운 쇠고기를 살펴보았다.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건포도 하나는 꼭 실크헤드를 쓰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 텅 빈 눈구멍과 벌어진 불을 보고 있자니 그 새가 제1에 몰두하고 있다가 인간 세계에서 폼페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한 것에 비할 만한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 때문에 하던 일을 못하고 갑자기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기는 싫어요. 이건 연어 고기가 아니야. 쇠고기야. 어머니는 그렇게 통을 놓고는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달래듯이 말했다. 설마 거식증이 다시 도진 건 아니겠지? 건강해야 대입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대에 들어가지. 아버지 봐라. 법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림 치수국을 이끌고 계신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살림 치수국을 이끌고 계시니까 그 든든한 배경 덕에 학교에서 내가 삼수하는 것을 받아준 거고 말이야. 이젠 내가 법 공부를 할 차례야. 저는 법에는 관심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사회 일원이 되는 거야. 저는 사회에 관심 없어요. 그럼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시간을 받자 하는 일은 있을 거 아니냐. 너 연애하니? 응? 줄리는 물러서듯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연애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 관심 없다. 너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니? 어떤 일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해. 너처럼 예쁜 애한테는 틀림없이 남자애들이 많이 따를 거야. 줄리는 입술을 내밀고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응시하는 그녀의 연애생 눈에 고집스러운 안광이 어려있다. 애인 따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아직 수처녀예요. 어머니는 잠시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짓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19살에 아직 수처녀로 남아있는 여자는 아마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으나 찾아볼 수 있을 게다. 여하튼 저는 애인을 사귈 생각도 없고 결혼을 한다거나 애를 낳을 생각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엄마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고 정색을 했다. 가련한 것, 너 정말 애물단지로구나. 정신요법 의사를 한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렇잖아도 내가 의사하고 약속을 해놨어. 이번 목요일이야. 모녀는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일에 이골이 나 있었다. 그 말다툼은 1시간이나 더 계속되었고 줄리가 그날 저녁 식사 동안 먹은 거라곤 흰색 초콜릿 무스에 고명으로 얹혀있던 버찌 하나뿐이었다. 한편 아버지는 딸내미가 발로 툭툭 건드리며 여러 번 응원을 청했음에도 늘 그랬듯이 나 몰라라 하는 얼굴을 참견하기를 삼갔다. 나 몰라라 하는 얼굴을 하고 참견하기를 삼갔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가 소리쳤다.
여보, 당신도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아버지는 냅킨을 접으면서 간결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줄리아, 엄마 말씀 잘 들어. 그러고는 그는 식탁에서 일어서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새벽같이 개를 데리고 나가 숲을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는 거였다. 저 따라가도 돼요? 딸이 묻자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번엔 안 돼. 내가 발견한 그 협곡을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아. 숲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는 게 나을 거다. 아버지가 몸을 숙이고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며 잘 자란 인사를 하려 할 때 줄리가 속삭였다. 아빠,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듯한 표정을 짓고 그냥 이렇게 말했다. 좋은 꿈 꿔라. 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나갔다. 아킬레스는 아주 신이 나서 밀랍을 발라놓은 마룻바닥 위를 한번 쏜살같이 달려보려고 했는데 그 발톱은 고양이 발톱과는 달리 신축이 자유롭지 못했던 탓에 마룻바닥에서 그만 쭉 미끄럼을 타고 말았다. 줄리는 더 이상 어머니와 단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기가 싫어서 용모가 급하다고 둘러대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줄리는 문을 꼭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숲의 골짜기보다 더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엔 자기를 궁지에서 끌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기 내면에 오롯이 대면하고 싶어서 불을 끄고 힘을 얻기 위해 노래를 다시 흥얼거렸다. 푸른 생쥐 한 마리 풀밭으로 달려가요. 하지만 자기 내면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은 가시질 않았다.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아주 작다고 개미처럼 보잘것없다고 느꼈다. 고난의 하루. 개미는 6다리를 힘껏 놀리며 빠르게 달아난다. 바람 때문에 그의 더듬이가 뒤로 젖혀진다. 그만큼 그가 빨리 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끼와 도롯이 그의 턱을 스치고 지나간다. 금자나와 삼색 제비꽃과 애기 미나리 제비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돌고 또 돌기를 여러 차례 했건만 추격자는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날카로운 바늘로 단단히 무장한 거대한 고슴도치가 한사코 그의 뒤를 쫓고 있다. 그 몸에서 나는 지독한 노린내가 사방에 진동하고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을 흔들린다. 등을 덮고 있는 가시에는 고기 조각들이 아직 달라붙어 있다. 개미는 도망치느라고 자세히 살필 겨를이 없어 못 보았겠지만 그 가시들에는 벼룩들도 때를 지어 오르내리고 있다. 늙은 불개미는 추격자를 따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탈길로 뛰어내린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가시들이 그가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 장치 구실도 해준다. 그는 탄력을 얻기 위해 몸을 둥글게 움츠렸다가 펄쩍 뛰어오른다. 그러고 나선 이내 균형을 되찾고 추격을 계속한다. 늙은 불개미는 더욱 빠른 속도로 내리닫는다. 그의 앞에 두른 매끈하고 하얀 굴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게 무엇인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 입구는 개미 하나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귀뚜라미나 여치의 구멍치고는 너무 크다. 그렇다면 땅강아지나 거미의 굴일까? 더듬이가 너무 뒤로 젖혀져 있어서 그 굴을 더듬어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각에 의지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의 눈에 선명한 상이 맺히게 하려면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됐다. 이제 보인다. 그 하얀 굴은 어떤 동물의 은신처도 아니다. 그것은 뱀의 벌어진 입이다. 뒤에는 고슴도치, 앞에는 뱀. 정말이지 이 세상은 고독한 개체가 살아가기엔 너무나 험난하다. 늙은 풀개미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옆에 늘어져 있는 작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기어 올라야 한다. 개미를 삼키려면 고슴도치의 긴 주둥이가 뱀의 입천장에 부딪힌다. 고슴도치는 아슬아슬하게 재빨리 뒤로 물러서서 뱀의 목을 물어뜯는다. 뱀은 즉각 머리를 빙빙 돌리며 몸을 일으킨다.
너무 놀라서 어리빠진 채 늙은 불개미는 장가지 꼭대기에서 두 포식자의 전투를 관망한다. 길고 차가운 대롱대, 따갑고 뜨거운 공의 대결이다. 독사의 거뭇하고 째진 눈에 노란빛이 감돈다. 공포도 증오도 담겨있지 않은 그 눈은 오로지 적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일념으로 빛난다. 독사는 치명적인 독리를 박아 넣을 급소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고슴도치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가시로 적의 배를 공격하려고 한다. 적은 대단히 민첩하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뱀의 비밀을 뚫지 못한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갈기진 발로 뱀의 비늘을 마구 두드린다. 하지만 뱀의 몸뚱이가 차가운 채찍처럼 감기며 그를 주워온다. 독사가 아가리를 벌려 죽음의 액체가 스며나는 독리를 쩍 벌린다. 고슴도치는 주둥이 끝에 여원한 부위만 물리지 않는다면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다. 전투의 결과를 알 새도 없이 늙은 불개미는 자기가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음을 느낀다. 놀랍게도 그가 매달려 있는 장가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바람 때문에 가지가 기울어지는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장가지가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앞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보니 더 이상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가지는 꼼짝거리면서 천천히 이동하여 다른 가지 위로 기어오른다. 그러더니 조금 더 가다가 아예 원줄기를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참 별난 일이 다 있다. 개미가 움직이는 장가지에 실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늙은 개미는 아래쪽으로 굽어보고 나서야 어찌된 곡절인지를 깨닫는다. 장가지에는 눈과 다리가 달려있다. 따라서 이것은 나무에 기적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를 싣고 가는 장가지가 아니라 대벌레다. 몸이 가늘고 긴 이 곤충은 의태한 듯 활용해서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빌부터 사는 나뭇가지나 잎이나 풀줄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개미를 싣고 가는 이 대벌레는 위장을 어찌나 치밀하게 잘했는지 몸에 목질 섬유 같은 느낌을 주는 무늬가 찍혀 있고 흰 개미가 조금 쏠아놓은 것 같은 흠과 반점까지 있다. 대벌레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도 그 의태의 일환이다. 포식자들은 대벌레가 거의 꿈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느릿느릿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늙은 불개미는 예전에 대벌레의 짝짓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더 크기가 작은 수컷이 20초에 한 번꼴로 다리를 움직여 암컷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암컷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수컷이 워낙 느리다 보니 도저히 암컷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 턱없이 굼뜬 수컷들을 기다리다 지친 대벌레 암컷들이 마침내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생식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동물의 어떤 종들은 생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단성 생식이 바로 그것이다. 교미를 하고 안 하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벌레들은 생식을 하기 위해 상대를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게 수컷을 기다리면서 새끼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늙은 개미는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대벌레가 암컷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대벌레가 갑자기 알을 낳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벌레가 아주 천천히 하나씩 몸 밖으로 밀어낸 알들이 빗방울처럼 잎새에서 잎새로 통통 튀어간다. 대벌레의 위장 기술은 참으로 대단하다. 알들마저 식물의 씨앗을 닮았으니 말이다. 개미는 대벌레가 먹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물어뜯는다. 그러나 대벌레들의 방어 전술은 비단 생김새를 식물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죽는 신용을 할 줄도 안다. 그래서 포식자의 턱끝이 몸에 닿는 것을 감지하면 대벌레는 이내 몸을 뻣뻣하게 만들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개미는 그런 신용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뱀과 고슴도치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대벌레를 따라 내려와 잡아먹는다. 아무리 죽은 신용을 한다 해도 정작 죽어가는 마당에는 단말마의 움직임이라도
칠 법한데 이 짜증스러운 벌레는 끝내 몸 한번 꿈틀거리지 않는다. 반나마를 먹어치우도록 대벌레는 진짜 장가지처럼 그대로 꼼짝을 않고 있다. 그래도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니고 벌레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꽁무니에서 씨앗처럼 생긴 알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겪은 하루였다. 공기가 서늘해진다. 움직임을 멈추고 일상적인 휴면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늙은 불개미는 흙과 이끼로 덮인 은신처로 숨어든다. 내일도 그의 자기가 태어난 둥지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무 늦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감지하려고 다리의 종아리 마디로 더듬이를 닦는다. 그러고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작은 조약돌로 자기의 작은 은신처를 덮는다. 백과사전 지각의 차이.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지각한다. 어떤 생리학 실험을 위해 갓 태어난 고양이들을 수직무늬로 내벽을 장식한 작은 방 안에 집어넣었다. 뇌의 형성이 끝나는 시기가 시작된 뒤 고양이들을 그 방에서 꺼내 이번에는 수평선으로 내벽을 장식한 방 안에 넣어보았다. 수평으로 그어놓은 그 선들은 먹이를 감춰놓은 장소나 출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직무늬의 방에서 자란 그 고양이들은 단 한 마리도 먹이를 먹거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들이 자란 환경에 그들의 지각이 수직적인 현상에 제한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의 지각에도 그런 제한이 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물을 지각하도록 조건 주어졌기 때문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말의 힘. 그녀는 베개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폈다가 움직이며 다시 오므렸다. 줄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중세의 공주다. 거대한 뱀이 그녀를 잡아 히루스름한 진창에 던져버렸다. 진창에는 새끼 뱀들이 우글거리고 그녀의 목은 자꾸 진창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든다. 글자들이 찍힌 종이 갑옷으로 무장한 젊은 왕자가 하얀 군마를 타고 내려와 그 거대한 뱀과 싸운다. 왕자는 붉은색의 긴 칼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자기가 구해줄 터이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이른다. 하지만 거대한 뱀은 제 입을 화염 방사기처럼 사용한다. 왕자의 종이 갑옷은 별로 쓸모가 없다. 그저 불똥 하나가 튀었는데도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는 끈에 묶인 왕자와 군마가 구이 요리가 되어 낯빛 피레에 둘러싸인 채 접시 위에 놓여있다. 잘생긴 왕자의 당당했던 풍모는 어디로 가고 검게 그을린 살갗에 눈구멍은 텅 비고 머리에 검포도 하나를 얹은 형편없는 몰골만이 남았을 뿐이다. 거대한 뱀이 독리로 공주를 잡아 진창 밖으로 들어올리더니 흰 초콜릿 무스 속에 던져버린다. 공주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를 덮고 있는 흰 초콜릿 무스가 입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막아버린다. 줄리는 소스라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얼마나 즐겁을 했는지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정말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확인했다. 아 하고 그녀의 목 깊은 속에서 소리가 나왔다. 실성증에 걸리는 악몽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녀를 고문하면서 입안에 음식물을 마구 쳐넣거나 혀를 잘라버리는 꿈을 꾸었고